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1,347명을 기록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달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일상 회복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이 진행됩니다. 60대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미 식품의약국 FDA에 현재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 약은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몇 주 안으로 FDA의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제조법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며 자체 생산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모더나에 개발도상국 등의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제조법을 공유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면역력 취약자에게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중증과 사망 위험을 50%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347명으로 하루 전보다 50명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영향으로 주춤했던 환자 규모가 연휴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건지 방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은 1,33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966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2.4%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7.6%로 충북과 충남, 대구에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1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594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 현재 364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9만여 명이 받아 누적 4천만 명으로 접종률은 77.9%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3,060만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59.6%로 집계됐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일상 회복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기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자 일상과 방역의 조화가 가능할 것인지 가늠해보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가을 단풍철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의 임시 선별 검사소를 유지하고 명산과 국립공원 입구에서도 가동한다며 어디서든 의심 증상이 생기면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연휴만 해도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이 지난 추석, 개천절 연휴의 통행량을 넘어섰습니다. 설악산, 제주도 등에는 인파가 넘쳐났다 하는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듣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여파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을 단풍철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지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는 계속 유지합니다. 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종사자들은 오늘부터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추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60대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가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는데 6개월이 지난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추가 접종 역시 화이자 백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치료병원은 약 160개소가 대상이고 해당 의료기관의 추가 접종 대상은 약 4만 5천 명 정도입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도 예정대로 6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다만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도 다시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늘면서
이를 앞당기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은 현재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각국의 동향이라든지 방역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미접종자의 동참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최근 18세 이상 확진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불안전 접종자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약 없이 가까운 병원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하고 기존의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한 자녀 백신 수시 접종도 할 수 있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지원센터가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인 강릉역 인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2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직원도 채용하는 등 개소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원센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로 상담과 한국어 교육, 의료 지원 등을 맡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19 역학조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Открывается, м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многи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е знают, многие хотят учиться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это во-первых. Во-вторых, 종교적 이유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강릉시 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쯤 문을 열 전망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에 이어 강릉이 두 번째입니다.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코로나 예방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거나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40곳이 넘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만 명 안팎.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외국인 근로 환경 개선을 돕고 코로나19 대응도 강화하는 소통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클럽 영업이 금지된 수도권에 피해서 비수도권에서 클럽 원정 영업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의 클럽 운영진이 버스까지 빌려서 대구에서 영업하다 적발됐는데요. 대구시는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어두운 공간 속 조명이 번쩍입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이 정신없이 몸을 흔들어댑니다. 개천절인 지난 3일 새벽 6시쯤 대구 동성로에 있는 클럽 내부 모습입니다. 마스크는 대부분 썼지만 거리두기는 딴 세상입니다. 알고 보니 서울 강남에서 클럽을 하는 업주들이 원정 영업을 하는 업소였습니다. 클럽 운영진이 SNS에 올린 글에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직접 버스를 빌려 손님을 데려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청주와 강릉 등에서도 원정 파티를 진행하다 적발돼 관련 업소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6월에는 서울 마포와 강남 소재 음식점에서 클럽 변칙 영업을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곳에선 결국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강남 클럽들의 대구 원정 영업은 지역 내 방역 수칙을 위반한 부분이 없어 단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아래 인원 제한을 어기거나 마스크를 안 쓰는 사례 같은 불법적인 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실제로는 791제곱미터라서 한 8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빡빡한 것이 위반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꼼수 영업으로 집단 감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단속하기 위한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지난 8월 26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15개월째 유지해온 0.5%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인플레이션 조짐에 따라 다음 달 25일 열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유력시 됩니다. 정부가 올해 8월까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55조 원 넘게 늘었지만 월별 세수 증가 규모는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8월 기준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국세 수입은 248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5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계속됨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1년 전보다 28조 원 더 거쳤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열풍에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도 17조 원 늘었습니다. 다만 8월의 세수 증가 규모는 전달의 10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에 그치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세금 납부를 미뤄주면서 세수가 감소해 상대적으로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0월 초 수출이 1년 전보다 63% 넘게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5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하루 많았던 조업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은 33.8% 증가한 27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2%, 석유 제품 수출이 206.6%, 승용차 수출이 51.5% 늘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40%, 미국 수출이 77%, 유럽연합 수출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년 전보다 58.6% 늘어난 17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개발한 먹는 알약의 긴급 사용 승인을 미 식품의약국에 신청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의 결정은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먹는 알약이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지 주목됩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미 식품의약국에 현재 개발 중인 먹는 약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머크는 성명을 통해 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약물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을 기반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머크는 감염 5일 이내에 경증 환자 775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결과 7.5%만 병원에 입원했고 사망자는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은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즉각 자료 검토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머크사의 경구용 약은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 매일 8알씩 5일 동안 모두 40알을 투약합니다. 외신들은 알약 형태로 환자 스스로 복용할 수 있어 입원하지 않고 초기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코로나19의 타미플루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약물을 통한 치료와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머크는 올 연말까지 1,000만 명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미 정부에 우선적으로 170만 명분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며 한국 등 다른 나라 정부들과도 비슷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이자와 스위스 로슈도 먹는 치료제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머크사가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FDA가 머크의 긴급 사용 신청을 승인할 경우 세계 최초의 먹는 치료제로 기록되고 동시에 코로나19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네,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제조법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바 아페안 모더나 회장은 현지 시간 11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mRNA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조법을 공유할 계획이 없으며
자체 생산 확대가 최선이라고 경영진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피안 회장은 모더나가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추정에서 제조법 고교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백신 생산이 제로였던 상황에서 10억 회분 생산까지 1년이 채 안 걸렸고 내년에는 30억 회분까지 늘리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고품질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방법은 모더나가 백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단이 면역력이 약화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중증과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면역 자문단인 전문가 전략 자문 그룹은 면역력이 중등도 이상으로 약화한 사람들에게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접종으로는 이들이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That there are a number of people who have a compromise in their immune system and therefore they need a third dose as an additional priming process so that they're fully protected. 자문단은 특히 중국의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중 60세 이상의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또 각국이 미리 백신 2차 접종률을 최대한 높인 뒤 고령층부터 추가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his should be started to be offered to people age 60 and above, since they are the ones that have shown the biggest problem in response.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사는 치료제 AZD7442가 임상 3상에서 중증이나 사망 위험을 50%까지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증의 코로나 확진자인 임상 대상자 820명을 절반씩 나눠 이 치료제와 가짜약을 투약한 결과입니다. 지난주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보건당국에 이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방역 당국의 규정에 따라 프로축구 경기장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상파울루주 구아로자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프로축구 경기를 관람하려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장 입장이 거부됐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했기 때문에 자연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현지 시간 11일 한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나라 어린이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 2019년 12개국 출신 어린이 16명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프랑스, 독일, 터키 등 5개국에 대해 제출한 진정서를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에는 스웨덴 출신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5개국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아동의 생명과 건강, 문화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방조처 시행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가 5.7% 성장하고 내년에는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세계은행은 지난 1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4.1%로 예상했다가 지난 6월 수정 전망치에서 5.6%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의 경우 5% 성장이 예상되지만 그 밖은 0.5% 성장에 불과할 거라며 불평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이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1,000억 달러, 우리 돈 120조 원을 모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부족 우려의 국제 유가가 80달러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물 WTI 가격은 전장보다 1달러 17센트, 1.5% 오른 배럴당 80달러 52센트로 마감했습니다. WTI 가격이 종가 기준 80달러를 넘은 것은 2014년 10월 31일 이후 7년 만입니다. 브렌트유 가격도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유가는 고공행진을 펼쳤습니다. 지난주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11월 산유량을 하루 40만 배럴가량 증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다가올수록 원유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최대 석탄 생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탄광의 가동이 중단되고 석탄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석탄 부족 때문에 야기된 중국의 전력 대란이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산시성의 한 농촌 마을. 홍수로 하천이 넘치면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농지였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뚝 끊어진 도로는 폭우로 불어난 물살이 얼마나 거셌는지 말해줍니다. 险情发生之后呢，当地呢也在不断完善这个抗洪措施，同时呢，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주 산시성에 예년의 3배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 17,000여 채가 무너졌고 12만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200mm 정도였지만 평소 건조한 지역이어서 이례적 가을 홍수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산간도로에서는 낙석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려 직접 바위를 치워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최대의 석탄 생산 지역인 산시성의 석탄 생산 차질입니다. 산시성 당국은 폭우로 석탄 광산 60개가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캐놓은 석탄도 곳곳에서 도로와 철길이 끊어져 제때 수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석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폭우라는 돌발 악재가 발생한 겁니다. 한 달 정도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전력 대란도 예상보다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됐던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중의원 본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의 관련 질문을 받고 탄소 제로의 실현을 위해서 원자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현지 주민들의 이해를 얻어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오는 일요일에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시찰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입장도 재차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양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와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사이언스 앤 라이프 시간에는 와인을 더욱 맛있게 만드는 양조 비법과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